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항과 개화 정책, 그중에서 이제 개화 세력의 대두라고 해서 이제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야기하고, 그리고 개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이제 좌절하는 이런 얘기까지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화 세력의 대두를 먼저 살펴보실 건데요. 개화 세력들이 이제 주장했었던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제 하나씩 이 개화 세력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제 살펴보면, 먼저 정치적으로는 당장은 입헌군주제를 시도하지는 않지만 이제 암묵적으로 입헌군주제를 해야 된다. 즉 헌법에 따라 군주제가 없는 민주공화정까지도 이제 결국은 가기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입헌군주제 정도로 헌법에 따라 군주제를 제한하는 정도를 생각을 했고요. 경제에서는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가장 큰 게 이제 사회의 신분제를 없애는 거죠. 그래서 신분 평등한 사회 구조를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문화 사상적으로는 서구의 문물이라던가, 그리고 또 사회 진화론을 수용을 해서 좀 뒤처지면 잡아먹히게 되고, 앞서가면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런 사상들이 이제 개화 세력의 기본적인 바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화 세력들이 등장한 이후에 이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이제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이들의 뿌리부터 살펴보시면, 뿌리는 우리 실학에서 다뤘었던 북학파들, 이 사람들부터 이제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학파가 18세기 등장했었던 북학파가 이제 이들의 원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청나라 문물을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너무 빨갛네요. 조금 해볼까요?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하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그들의 이제 그 다음 세대죠. 통상개화파, 개화론자라고 하는 19세기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통상개화론자로서 개항을 하자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면서 이제 박규수가 이제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 외에 박규수, 오경석, 유원기의 제자들이 정치에서 이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면서 이때부터 정치 세력화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맞으면서 이 이모군란을 계기로 개화파가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화파가 분열을 해서 어떻게 나눴는지 살펴볼 거고요. 이 개화파 분열의 원인이 되는 이모군란은 우리 이번 시간 말미에 마지막 정도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화파가 분열되는 모습 살펴보면 개화파를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온건개화파하고 그리고 급진개화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온건개화파는 수구당 혹은 사대당이라고 부르고요. 급진개화파, 개화당, 독립당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좀 너무 빨갛네요. 좀 더 흐리게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온건개화파하고 급진개화파의 주요 인물들을 보시면,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이 온건, 그리고 김옥균, 박영현, 홍영식, 서광범 등이 이제 급진이고요. 굳이 이제 기준을 이제 두어본다면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이 김홍직, 김윤식, 어윤중들은 조금 올드하죠. 그래서 올드한 쪽이고, 이쪽은 조금 영순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조금 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상을 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좀 다르죠.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뭐 나이 먹은 게 죄는 아니지만 뭐 또 혹은 젊은 게 자랑도 아니죠. 그래서 젊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나이 들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온건개화파였던 김홍직, 김윤식, 어용준 같은 사람들은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좀 점진적인 변화, 그러다 보니 청나라의 모델에 관심이 가졌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에서 이제 진행되었었던 양무운동, 중체서영운동을 이제 관심을 갖고 본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몸에 서양의 물건을 사용하자 해서 이제 중체서용이라고 했고요. 이게 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그 일본의 메이지 유신과 비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둘이 청일 전쟁으로 결판이 나니까 그 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사상들을 활용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니까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젊은 급진계아파, 김옥균, 박영효 뭐 이런 사람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에 열광했습니다. 일본이 뒤늦게 개항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제 일본 청나라 못지않은 결과를 내고 있었고요. 이게 이제 문명 개화라고 해서 그러니까 문명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까지 알고 있었던 이 동아시아적 전통은 문명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명 개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뜯어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청해 악무 운동은 생각은 그대로 두고 우리가 이제 활동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바꾼다면 메이지 유신에서는 아예 머릿속 생각부터 다 뜯어 고치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온건계파들의 경우에는 직권 세력이라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직권 세력에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이 권력을 다 쥐고 흔들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당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건 민씨, 이제 명성황후의 세력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좀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급진계파들은 좀 이 지금 현재 정권을 갖고 있는 명성황후 세력과는 좀 먼 젊은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청나라의 운동을 받아들이려면 청나라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친청 정책을 했고, 또 청나라에 대한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발전할 수 있겠냐. 그래서 청나라의 간섭과 정부의 사대 정책에 불만을 느낀 급진 개화파들은,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일본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일본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온건 개화파 천천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또 다른 걸로는 동도서기론, 그래서 중체 서양하고 비슷하게 우리식으로 표현을 한 건데, 동양의 도와 동양의 도리와 서양의 기술을 결합시키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체 서양, 우리의 몸에 서양 것 하는 것처럼 동양의 도에다가 서양의 기를, 이제 서양의 그런 기술을 도입하자라는 거였고, 거기에 비해서 급진계파들의 주장은 입헌군주제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군주의 권한을 제한을 하면서 앞서서 살펴봤었던 문명 개화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었던 게 급진계파들의 주장입니다. 이 주장이 결국 문제가 생겨서 사건이 일어난 게 갑신정변이었죠. 그래서 그 갑신정변의 결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특히 급진계파들 중에 일부는 직접 목숨을 잃기도 하고, 또 이 중에 일부는 일본으로 넘어가서 완전 친일적인 행각을 보이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개화 정책의 추진과 반발. 지금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야기입니다. 강화도 그 조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사실상 뭐 이렇다 할 개혁의 모습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황준센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이 들어온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갔다 온 이후에 드디어 그 책의 자극을 받아서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881년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881년 연말이에요.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은 1882년이고 음력으로 하면 1881년이고 그렇습니다. 자, 개혁이 추진이 되는데 이 개혁을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했었죠. 그래서 총괄기구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합니다. 이거 잘 봐주세요. 이렇게 개혁을 이끌어가던 기구들의 이름 가지고서 이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통리기무화문을 설치를 하고 12사를 설치를 해서 이제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군사제도를 손을 대요. 그러니까 당시 가장 근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라고 얘기했을 때 지배계층들이 생각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군사적인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가 약해서 서양인들에게 자꾸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군대를 개혁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5군영 체제, 훈련도관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 임진왜란 이후에 훈련도관부터 시작해서 어영청, 수호청, 총융청 뭐 이런 거 만들었었던 5군영을 줄여서 5군영을 2영으로 축소시킵니다. 이게 이제 장어영, 무위영이고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새로 만들어진 부대하고 비교를 해서 90군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구조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병력들 중에서 이제 나이 많거나 뭐 힘이 없거나 병들었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을 구조조정하고 나머지 사람들을 모아서 두 개의 부도로 축소를 시킨 건데, 우리 군대가 앞으로 계속 신식 군대로 바뀌게 되면 이 90군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물론 훈련받아서 신식 군대로 편입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신식 부대로 만든 곳이 별기군이라고 하는 신식 군대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신식 군인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무슨 성격을 띠고 있었냐면 사관학교 성격을 띠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만들어질 신식 부대를 이끌어갈 장교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만들어진 부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양반 가문의 자식들이 이제 많이 이 부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군인이지만 신식 군대하고 구식 군대를 비교해 보면, 구식 군대는 신분적으로 좀 떨어지고 옛날 그런 스타일이라면 신식 군대는 앞으로 장교가 될 사람들이고 양반이고 신식 군대고, 그러다 보니 모든 걸 지원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는 신식 군대인 별기군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구식 군대는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런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먼저 앞서가고 있는 나라들을 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중국이라던가 뭐 이렇게 뭐 미국이라던가 여러 나라로 사절단을 파견을 합니다. 1차로 이제 1876년이니까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자마자 1차 수신사로 김기수가 다녀왔고요. 그리고 2차 수신사로는 1880년에 김홍집이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오면서 뭐 보고 오기는 했지만 머무르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체류, 요즘 뭐 한 달 살아보기 이런 거 많죠. 이렇게 좀 체류하면서 그 지역을 배워보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패키지 관광이나 뭐 그냥 뭐 3박 4일짜리 그런 여행처럼 김기수나 김홍집이나 일본에 머물렀던 시간은 짧고 보고 온 게 제한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881년에 조사시찰단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표시를 좀 하죠. 조사시찰단이 파견이 됩니다. 이 조사시찰단은 일본으로 갔고요. 비밀칙서를 가지고서 갔다 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공식적으로 일본에 조사시찰단을 보낸다 그러면 정부 내에서 반발이 심하니까 이제 암행어사를 보내는 것처럼 지방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이제 사실은 너희는 조사시찰단이다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낸 겁니다. 1881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배워온 이곳에서 이제 몇 달씩 이렇게 머물면서 일본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워온 게 이제 전환국, 방문국 같은 겁니다. 이 전환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만드는, 그리고 이제 방문군은 이제 출판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였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전환국, 방문국 등을 만들게 되고, 뭐 이제 우리의 기본적인 변화들이 이제 이때부터 조금씩 시작됐죠. 그런가 하면 청나라에는 영선사를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김윤식을 대표로 해가지고서 파견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모군란이 일어나면서 오랫동안 머물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분적으로 봐서는 좀 기술자들이었고요. 가서 양모운동에서 한참 진행 중인 기계를 만들고 무기를 만드는 제조 기술들을 익힐 수 있도록 파견을 한 건데, 그런 기술이 하루아침에 익혀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장기간을 보고 갔는데 이모군란의 결과 더 이상 지원을 해주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조기 귀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귀국을 한 이후에 자신들이 배워온 기술들을 활용해서 무기를 만드는 기기창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었었다고 하죠. 1881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일본으로 간 조사시찰단이 있고 또 청나라로 간 영선사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빙사절단에서 1883년에 미국으로 보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외교 관계를 체결한 이후에 미국의 사절단을 파견을 해서 이제 앞선 미국의 모습을 보고 오겠다,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이었었던 육일주는 보빙사절단이 귀국할 때 귀국하지 않고 남아서 그곳에서 계속 학문을 이어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그런 미국 유학생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됐죠.
자, 이렇게 개화 정책이 추진이 되면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조선의 양반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게 되는데, 나온 김에 전부 다 한번 쭉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별로 이분들의 활동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1860년대를 보시면 1860년대는 아직까지 우리가 개항을 하지 않았을 때예요. 흥선대원군이 활약하던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항로라던가 기정진과 같은 사림의 유력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통상 반대, 즉 거래를 하지 말자, 개항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오랑캐들과의 일체 교류를 하지 말자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대원군과 참 오래간만에 코드가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군과 양반들은 여러 가지 일로 충돌한다고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 외교 관계에 있어서만은 서로 의견이 일치를 했어요. 그래서 1860년대는 서양과의 통상을 반대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1870년대가 되면 좀 바뀌죠. 뭐가 바뀌었냐면 바로 개항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 강화도 조약이 체결됐거든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던 시기니까 이제 드디어 항구를 열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항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거고, 대표적인 인물이 선생님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흥선대원군이 쫓겨나게 만든 1등 공신이었던 최익현, 여기 한번 또 나옵니다. 이분께서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주장을 했어요. 서양 오랑캐가 아닌 일본이면 괜찮을지 않을까 해서 강화도 조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강화도 조약이 서양인보다는 일본인이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이에요. 외양일체, 외와 양이는 한 몸이다. 즉 일본이나 서양 오랑캐들이나 똑같다라는 주장이었고요. 이게 뭐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좀비 생각해 보면 좀비한테 방금 물린 사람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좀비한테 물리면 좀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가 알던 일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서양물에 들어서 서양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분이죠.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시기를, 서양과 교류를 하면 우리가 수입해오는 거는 사치품이라던가 뭐 이런 거라면, 파는 거는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뭐 곡식이라던가 이런 걸 팔아야 되는데, 사치품을 사들이느라 곡식을 팔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뭐 이런 걱정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걱정이 현실이 됐죠. 자, 1880년대로 갑니다. 1880년대가 되면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개화 정책이 막 추진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개화 반대, 그 개화는 조선 책략에서 시작됐다 그랬죠. 그래서 조선 책략 반대해서 영남 지역 10,000명의 양반들이 상소를 올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영남 만인소라고 하고, 1880년대 이만손, 홍제학 등이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왜 조선 책략에 나와 있는 대로 일본, 중국,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되느냐, 왜 미국의 그런 미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고 개화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본질적인 의문을 제시한 거죠. 우리가 왜 러시아를 적대해야 되느냐, 러시아를 잘 모르는데. 그러면 미국은 뭘 믿고, 일본, 중국은 또 뭘 믿고 또 그들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거냐. 러시아를 싫다고 이렇게 시작부터 하면 러시아는 과연 우리를 좋아하겠냐. 그래서 이제 나름 원래 기존의 주장들을 뒤엎을 수 있을 만한 주장들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전혀 변화가 되지 않고 1890년대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 이제 더 이상 뭐 이런 거 저런 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인석, 이송 등 이분들께서 1890년대 항일의병운동, 을미의병을 일으키면서 이제 총 들고 나와서 일본과 싸우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이 물론 기존의 체제를 지키려고 한다라는 그런 좀 한계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서양 오랑캐들의, 서양인들의 그런 침략적인 성향, 일본인들의 침략적 성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전통적인 왕조 체제를 유지하는 걸 목적으로 해서 근대적인 개혁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편이다. 이건 인정. 예. 근대적인 개혁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성략을 질서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신분제라던가 토지제도 같은 이제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좀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경제적 파멸을 예언하면서 반외세적이면서도 자주적인 그런 활동을 벌인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모두가 다 공만 있고 잘못한 과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인물을 볼 때는 항상 그 인물을 통해서 좋아진 점, 안 좋아진 점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882년이 되자 뭐 개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저기 지금 위에서 내려왔습니다만 1881년 이 경부터 80년 81년 경부터 시작한 개혁이 1882년이 되면서 부작용이 이제 또 터져 나옵니다. 바로 뭐냐면 이모군란이에요. 자, 이모군란이 1882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구식군인들에 대한 그런 차별 대우,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의 빈민들. 그래서 구식군인들과 도시 빈민이 둘이 결합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둘이 이제 결합한 거죠. 자, 뭐 좀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개혁을 하면서 이제 5군형이 2형으로 줄었고 구조조정이 됐고 그러면은 이제 좀 안 그래도 불안하던 판에 나라에서 이제 13달 동안 월급을 안 줍니다. 그러니까 구식군인들은 13달 동안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할 상황이었어요. 물론 그 13달 동안 돈을 안 번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하급 관리들이라던가 군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종종 월급을 못 받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장에서 장사 같은 걸 하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게 조선이 초중반까지만 해도 불법이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정조 때가 되면 장사를 허용을 해주게 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월급 못 받은 하위 관리들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3달 동안 월급을 못 받다가 드디어 월급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받으러 갔더니 이 월급을 나눠주는 애들이 사실 그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다시피 좀 말을 예쁘게 하면 좋을 텐데 말을 험하게 했죠. 이렇게 그 쌀 나눠주면서 아유 뭐 13달치를 줘야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그래서 한 달치밖에 못 드립니다. 뭐 이렇게 해서 살살 달래서 주고 미안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들도 에이 뭐 얘들이 안 준 거냐 뭐 쌀이 없어서 그런 거지 뭐 이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얘들의 태도가 이놈들 봐라 뭐 준다니까 와서 받아가려고 이러고 와서 아유 그지들 뭐 이런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받은 쌀도 멀쩡한 쌀이 아니라 뭐 재배한 지 뭐 몇 년 된 것 같은 오래된 쌀, 뭐 냄새도 나고 뭐 사이사이에 쌀견이 뭐 무슨 모래니 이런 것도 섞여 있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곡식을 나눠주던 사람들을 두들겨 팼죠. 근데 이제 이 곡식을 나눠주던 사람들이 이제 당시 명성황후 집안에 이제 속해 있는 노비들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순 폭행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조선시대의 그 범죄를 처리하는 세굿이 있죠. 그래서 제일 아래 단계가 이제 한성부에 끌려가서 혼이 나던가 아니면은 좀 심하다 싶으면 뭐 저기 형조에 끌려가서 좀 혼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형조나 한성부가 아니라 의금부로 끌려가면서 이제 동료 군인들이 이제 대폭발을 한 겁니다. 의금부는 대역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곡식을 엉망진창으로 된 거를 받다가 항의해서 벌어진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서 대역죄인 취급을 한단 말이야 해가지고서는 구식 군인들이 그대로 이제 의금부를 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구식 군인들이 난리를 일으켰을 때 도시 빈민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그래 이번 기회 확 다 갈아엎어버리자 이런 반응이 돼버린 거예요. 바로 뭐냐면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면서 쌀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집에 가져갈 수 있는 쌀이 줄어드니까 도시 빈민들이 막 불만이 크고 거기다가 일본에서 들어오는 면직물 때문에 가내수공업으로 돈을 벌던 사람들이 몰락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안 그래도 벼르고 있었는데 너 잘 걸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궁궐을 습격합니다. 관청과 궁궐을 습격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일본 공사관을 습격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이 이 사태의 원흉이 일본이다라는 걸 인식을 했다는 얘기예요. 궁궐은 왜 갔어요? 왕 잡아 죽이려고 간 거 아니에요. 궁궐에 가서 누굴 잡으려고 그랬어? 명성황후를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잡아서 죽이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이유는 명성황후 탓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형으로서 이제 명성황후하고 같이 이제 손잡고 횡포를 부렸던 사람들은 정말로 백성들한테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궁궐까지 들어가서 궁궐이 엉망진창이 됐는데 뭐 왕이 이걸 수습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왕의 요청을 받고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제 권력을 잡게 됩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도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뭐 당백전 이런 걸로 경복궁 중건 이런 걸로 고생했던 것보단 그래도 그러니까 뭐 사이다처럼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줬었던 것만 기억이 나니까 흥선대원군한테 맡긴 거고요. 흥선대원군이 이 사태를 어느 정도 수습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밑에 나려온 통리기무함과 별기군을 폐지해버리죠. 통리기무함은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모든 개혁을 이끄는 기구라 그랬었죠. 자, 그래서 통리기무함과 별기군을 폐지함으로써 통리기무함이 개혁하던 걸 다 취소시켜버리고 별기군을 폐지하면서 원래의 군사제도로 돌아가면서 군인들을 달래고 그러면서 좀 사태가 수습이 되나 했는데 갑자기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더니 대원군을 잡아가지고 중국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이때 이제 청군이 오도록 한 게 과연 누구의 요청이냐? 청나라가 스스로 지발로 걸어온 거냐? 왕이 요청한 거냐? 아니면 그때 이제 사신으로 가 있었던 마침 그 무렵 청나라로 가 있었던 사신들이 요청을 한 거냐? 아니면 명성황후가 요청한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좀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흥선대원군을 좋아하지 않는 쪽에서 요청한 것 같아요. 흥선대원군을 잡아서 청나라군이 물러가면서 이제 이모군란은 마무리가 됐고요. 이때부터 청나라가 군대를 주둔시키면서 내정 간섭이 강화가 됩니다. 지금 현재 용산에 지금 미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 기지의 그 지역에 주둔을 하기 시작을 해서 청나라군, 나중에 일본군이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군까지 이제 계속 용산에 자리를 잡았던 거죠. 그래서 청나라는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제 고문관으로 멜렌드로프라고 하는 이 독일계 인물을 멜렌드로프라고 하는 인물을 고문관으로 파견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근무를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청나라군 주둔한 얘기 했죠. 그 다음에 명성황후 민씨 정권의 경우에는 청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를 다시 살렸으니까 뭐 청나라한테 잘 보일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는 이제 안심하고 그동안에 조선에게 하지 못했었던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음껏 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왔었던 그 병자호란 직후보다 이때가 더 우리가 청나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럼 멜렌드로프는 청나라의 요청으로 우리나라에 오긴 했는데 나중에는 또 좀 우리나라의 좀 뭐랄까요? 우리나라의 사정에 좀 공감을 하면서 뭐 청나라에 그래서 시키는 대로 다 하진 않았다는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나라하고 조선 사이에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좀 길죠.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하면서 근대적인 경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때 나왔었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내륙 지방으로 경제를 침투할 만한 내용.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앞서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일본 상인들은 개항한 항구를 기준으로 해서 뭐 심리까지만 뭐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백리로 열어줬어요. 백리. 그러면은 10배가 늘어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면적이란 말이에요. 일본은 항구를 기준으로 심리라면 뭐 영업할 수 있는 곳이 뭐 대충만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구를 기준으로서 백리를 해버리면 여기서 백리 가가지고서 막 이만큼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막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다 풀어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 상인들 내륙 진출하고 이제 뭐 최애국 조항,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최애국 조항 같은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제 불공정 조약으로 체결을 했죠. 하지만 우리가 뭐 거부하기 힘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일본과 같은 시기입니다. 이 조청상민 수륙식 무역 장정과 비슷한 시기에 제물포 조약이라는 걸 체결을 합니다. 제물포 조약을
일본과 사이에서 체결을 하는데, 이때 일본이 요구한 게 뭐냐면 일본의 공사관을 너희들이 지켜야 되는데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 공사관이 불에 타고, 여기 보시면 일본 공사관 습격한 내용이 있죠. 이걸 핑계로 이제 조선에 일본군이 주둔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본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조선군 파견을 하겠다.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지금 청나라군이 청나라의 내정관석과 함께 주둔했잖아요. 일본군이 또 주둔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청나라 군대와 일본의 군대, 두 나라의 군대가 동시에 주둔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니, 한 나라에 경쟁하는 두 나라의 군대가 주둔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 위험한 상황이 둘이 결국 충돌을 하게 되는 갑신정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갑신정변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둘이 싸우게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제물포 조약의 또 다른 내용으로는 일본 공사관이 불탔으니까 불타서 없어진 공사관을 배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이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앞에 개화정책, 개화파에 등장하는 내용과 개화정책과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사건들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